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유세버스 사망사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3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 판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가 유세 첫날이었는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짚어보면 이제 부산 또 대구를 찾아서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국민에게 도움되는 거 뭐든지 하겠다. 네, 국민통합정부, 통합정부론의 일환인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런 발언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선거가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뭐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거의 많은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있죠. 네.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에서 박정희를 언급하는 거죠.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는 건 나름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양쪽 진영이 이제 네거티브 프레임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 통합 정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프레임 대결에서 여태까지는 정권 교체론이 대단히 우세했는데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을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도 이번 선거는 국민을 통합하는 선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후보가 뭐 통합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통합, 뭐 민생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선거나 어느 후보나 다 똑같이 중요한 이제 가치들인데 아무튼 네. 그런 면에서 통합을 강조하면서 김대중과 박정희 양 극단의 양 대척에 있는 정치인들 거론하는 건데 네. 이런 어떤 발언들은 뭐 특별하게 큰 의미를 담는다기보다도 통합을 강조하는 의미의 정치적 언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그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네. 그런 언어가 아니면 발언 한마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중도층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단지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어떤 하나의 프레임, 통합을 강조하면서 김대중,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다 자기는 쓰겠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홍준표 정책도 갖다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 어떤 이념이나 이런 철학 안 따지겠다는 얘기인데 네. 정치라는 게 사실 이념이나 사상을 전혀 안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각자의 이념적 지향이 다르니까 정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물론 정당들이 다 어떤 중도적 가치를 수렴하긴 한다 하더라도 전혀 가치가 다른데 그래서 서로 단일화하더라도 가치와 철학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생과 실용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과학의 이념과 사상 다 필요 없고 김대중, 박정희, 홍준표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그런 프레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 외에 또 경제 대통령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사실은 과거에는 야권 후보들이 이제 주로 강조를 하던 건데 지금 현 정부 후보가 경제를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요즘에 경제가 그만큼 좀 중요한 그렇죠. 이슈로 부상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중도 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정치보다는 민생, 실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념과 사상이 구애받지 않겠다는 얘기도 그 일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야당들의 주로 프레임이었다는 얘기는 현재 집권 세력이 경제에 실패했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를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권에서. 지금 이제 그런 뭐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여야 공히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많이 비판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신이 유능하고 실천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경제를 강조하는 게 민생과 실용을 강조하는 것과 다 맞닿아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통합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PR을 따지지 않겠다. 그래서 정부도 통합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경제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지금 안철수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 그때 과거 선거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중도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번에는 좀 확실히 보수에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단일화가 여전히 큰 변수고 네.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그 국민 여론 방식, 경선 방식에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확고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지금 이 단일화를 이제 여론 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국민의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수층의 지지율이 좀 높아져야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이 소환되고 있어요.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하면은 공과 과가 있는 뭐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고 공과 과가 같이 병존하는 이러한 정치인인데 요즘은 이제 경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장 정책이라든지 그때 이뤘던 여러 가지 과실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어제 경부선 유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호남선으로 갔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러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전통적인 지지 지역에서 네. 좀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 공략을 할 것 같은데 이 숨어 있는 뭐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 표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대구에서는 어떻게 표심이 글쎄요, 어디로 지금 향할 거라고 보시나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기존에 네.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얻었던 득표가 지지를 잘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최근에 조금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나중에 이제 최종 그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개표할 때는 확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적어도 기존에 이 정도 시기 때 나왔던 지지율만큼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네. 후보가. 그만큼 이제 호남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또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친문과의 관계도 있었고 지금 한 6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 80%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쯤 되면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건데 윤 후보도 마찬가지. 근데 윤 후보는 뭐 대구에서 그렇게 지지율이 이 후보가 호남에서 받는 것보다 좀 윤 후보가 대구에서 받는 게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저기 구속했다 윤석열 네. 검찰 때 이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대구 지역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론 쪽에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존보다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당에서 주류로 행동했던 정치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뭐 자치단체장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영향이 전통적인 지지 그 전략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과거 후보들보다 낮은 건데 네. 아무튼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상당히 큰 거고 윤석열 후보는 저는 대구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크게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지지율이 안 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과 같이 대구 유세를 했고 또 내일은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는데 이제 선거 막판에 가서 뭔가 좀 원팀 이런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윤 후보한테는 긍정적이죠. 특히 대구 말씀하셨는데 대구는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였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어제는 보니까 뭘 물어보니까 앞으로 대구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느냐, 뭐 약속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게 하겠습니다, 형님 그러던데 네. 그런 게 유권자들한테 의외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편하게 대하는 게 그런 게 윤 후보의 장점이긴 한데 아무튼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전 후보죠,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완전히 화학적 결합이 된다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수층에서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한 정치인이거든요.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중도 보수의 그 지지를 끌어오는 데는 상당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국민 내각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할 수 있다, 임명도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결합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낮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네. 국민내각, 통합내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내각, 통합내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각제에서 어느 특정한 정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얻지 못할 때 그러니까 사실 어느 내각제 국가도요. 어느 특정 정당이 제1당이 과반을 넘고 압도적으로 얻는 의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과반 정도 살짝 넘어가지고는 그 혼자 집권해가지고 불안해요. 그게 야당들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내각제 그 권력 운영의 원리예요. 대통령은 네.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은 의회 권력과
집행권이 다른 경우가 허다해요. 이뭐 여소야대라는 게 분점 정부라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만든다는 그 원칙은 좋은데 그러면 선거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대통령제에서 선거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정치학적인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뭐 통합이 중요하고 하니까 뭐 좋습니다. 좋은데 과거 DJP 말씀을 제가 간혹 드리는데 JP 정부가 자민련 공동정부 꾸렸습니다만 장관 몇 개 나눠주고 결국 파기됐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외견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통합일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어떠한 정책을 공유하고 어떤 철학을 공유하겠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어요? 이념과 이상은 사상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이 중요하면서 철학을 공유해 나가면서 통합적 내각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승민 의원을 거론하는 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들을 때 생뚱맞지 않겠어요? 그건 통합 내각이라기보다는 정치를 너무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 다 끌어모으겠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절박한 게 아니라 조급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박함과 조급함은 전 다르다고 봐요. 절박함이라는 건 정말로 결기를 보이고 네. 설령 지더라도 우린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게 절박한 것이고 그래서 유권자들 감동시키는 것이고 조급한 건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워낙 박빙이에요. 여전히 박빙입니다. 초박빙인데 몇 개 여론조사를 보니까 양쪽이 다 조급하고 다 절박할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한 거를 드러내게 보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게 포용력 있게 통합내각을 꾸린다라고 느껴지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은 워낙 확고하거든요. 네. 중도적인 성향의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좀 중도적인 정치인을 끌어들였다면 말이 돼요, 그게.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개혁적이고 경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이제 안보는 뭐 보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과거에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증세 없는 그 복지는 없다 이래가지고 갈라졌던 거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서 당시 이 오시옥은 결례죠. 전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득표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박함을 보이는 것과 조급함을 보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교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내거는 게 새 정치, 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정치 교체인데 그렇다면 이런 뭐 말씀하신 내각이라든지 국민 내각이라든지 통합 정부라든지 혹시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를 아직도 염두를 해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결합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니 이 안철수 후보가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면서 윤 후보에게 제안을 안 했다면 네.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양쪽과 다. 과거에 뭐 안철수 대표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전혀 못 갈 게 없는데 이미 13일 날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 일이 안 되고 무산된다고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 그게 표가 되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상상이 어려운 단지 상상이 어렵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럼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완주라든지 네. 완주를 바라는 게 당연하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리고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를 좀 견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여전히 이 여론조사 방식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일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망을. 그래서 현재 단계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워낙 확고하게 윤 후보도 그렇고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갈 것 같고 사실 이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 네.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여론조사, SNS 이런 걸로 자꾸만 뭐를 결정하는 건 좋은 방식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왔지만 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지난해 뭐 이제 국민의힘이 오세훈과 안철수 단일화를 이제 여론조사를 했죠. 어떤 언론적 원칙적으로는 여론조사로 뭔가 후보를 자꾸만 결정하는 방식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네, 앞서 또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연결을 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에서 이제 사고로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악재가 겹쳤다면 겹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유세 일정이나 야권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부인이 일단 코로나 확진이 됐잖아요. 네네. 안 후보 부인이 그 부분도 아마 상당히 이거 타격이 클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제 코로나 그 채취, 그 김미경 교수도 이제 그쪽에 의사니까 네. 저희가 있으니까 했는데 당연히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겠죠. 다른 이유로 확진이 돼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습니다만 네. 바로 정치와 관련돼서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 본인도 하고 있고
또 그 기사하고 그 LED 전광판에 뭐 일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선대위원장인가요? 그 지역의 선대위원장이 또 이렇게 유명을 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죠.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거고 다른 부분과 달라서 건강 위생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크게 좀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 후보도 로고송도 중단하고 율동도 중단하고 이런 건 전 맞는 생각이라고 봐요. 아무리 정치고 선거라 하더라도 상대 후보들에 대한 그런 존중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글쎄 그 부분을 단일화 또 연관시켜 본다는 게 어떨지 네. 모르겠는데 현실이니까. 그래서 단일화는 일단 지금 안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은 안 된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네. 그 방식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27일 날, 28일 날 이제 인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가 되면은 이미 후보 등록했으니까 이제 이름은 적혀요. 그 옆에 사퇴라고 쓰이니까 네. 유권자들이 알 수가 있는데 28일이 넘어가면 사퇴라는 글씨가 안 쓰이거든요. 그러면 뭐 투표장에 이제 그 공고문만 써 있는데 그럼 상당히 네. 단일화 효과는 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있는데 단일화 논의가 근데 생각보다 계속 그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잖아요. 언론에 지나치게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썩 좋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야권으로서는. 네. 되더라도 이미 이제 이슈화가 됐으니까 극적으로 될 때 저는 그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단 2012년도 대선 때처럼 문재인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고 이런 식의 단일화는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차기에 어쨌든 또 안 후보로서는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분이니까 아직 나이도 아직 젊은 편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의 생각이라든지 또 공동정부 단 그 공동정부라는 게 자리를 나눠 먹기로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정부는 크게 여권에게 굉장히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판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면서 안 후보도 명분이 있고 윤 후보도 명분이 있는 그야말로 저기 이재명 후보가 통합 정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합 정부 공동정부 얘기하면서 헌법 정신대로 간다는 거. 네. 총리가 됐건 무엇이 됐건 그 책임 총리란 말도 필요 없고 그냥 헌법대로 총리에게 권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전 그런 쪽으로 가면 양쪽에 다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의 물밑협상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켜볼 일이죠. 예. 안철수 후보가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네. 이 여론조사 방식 말고 후보 간의 담판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시죠? 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확고하다면 그 생각이 네. 여론조사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 확고하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결국은 정치는 지지율이에요. 네. 만약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정도까지 아닐 거예요. 지지율이 지금 뭐 정체돼 있고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이 후보에 비해서 현저히 낮잖아요. 네. 그 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대등하게 여론조사하자라는 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부인들이 이제 언제 공개 행보를 할지도 관심인데 지금 각 당이 공개 행보에 대해서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글쎄 유난히 이번 대선이 후보 부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 대선 공식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후보들 부인 그것도 가장 센 후보들 유력 후보 2명의 부인들이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례적이죠. 대단히 이례적이고.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양쪽 다 후보 부인들이 공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특히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된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단지 김건희 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도 부담이 당연히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 무속, 주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하나의 프레임화하려는 것 같아요. 선거 전략상. 네. 근데 근데 저는 이 무속, 뭐 주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김혜영 씨 리스크도 많이 반영돼 있겠죠.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것에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리스크하고 윤석열 후보 부인 리스크를 아주 동일하게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김혜경 씨에 대한 비호감이 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 이슈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양쪽 후보가 다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전 너무 과도하게 부인의 공개 행보를 의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과감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남편의 그 어떤 당선을 위해서 하는 활동 정도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고 너무 과하게 나서서 득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과도한 득표 활동 이런 게 오히려 왜냐하면 그 기존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지금 인식이 돼 있거든요. 예. 너무 과도하게 나선 건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뭐 이슈화시킬 필요 없고 후보하고 후보 부인이 결정해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대선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